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2. 박세길. 지은이 박세길. 충북 영동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제야에 머물렀으며 1990년대 전반기까지는 노동자와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현대사 교양 활동에 매진했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시리즈는 그 과정에서 나온 저작으로 현대사를 진보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리한 1990년대 대학생 필독서로 꼽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진보적 사회단체와 연구단체의 정책기획가이자 이론연구자로 활동했다. 2000년대 중반 무렵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진보 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진보의 가치와 비전, 전략 모두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단체 상근직을 모두 사퇴하고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데 쏟아왔다. 앞으로 남은 시간 또한 새로운 시대의 좌표를 모색하는 연구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한국 현대사 11가지 질문, 자본주의, 그 이후, 한국 경제의 뿌리와 열매, 미래를 여는 한국인사 1, 2,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젊은 국가 등이 있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2. 효전에서 12류까지 박세길 지음 2015년 7월 20일 심판 초판 1쇄 발행 2017년 11월 20일 심판 초판 3쇄 발행 편행이 한철희 편행곳 돌베개 등록 1979년 8월 25일 제4006-2003-0000-185 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77-20 문발동 전화 031-955-5020 팩스 031-955-5050 홈페이지 전자우편 블로그 트위터 책임편집 소은주 정소연 표지디자인 김동심 본문디자인 이은정 마케팅 심찬식 고은정 조원형 제작관리 윤국중 이수민 인쇄 제본 한행문화사 ISBN 978-89-7199-674-4 04910 978-89-7199-683-6 세트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15,000원이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2. 박세길 효전에서 12류까지 충남도서관 책을 펴내면서 노예가 자신이 노예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노예는 영원히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민족이 자신을 지배하는 외세를 마냥 받들어 모시기만 한다면 그 민족은 결코 식민지 노예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외세를 은혜로운 존재로 찬미하고 제 동포를 흉측한 괴물로 취급하는 가공스러운 최면 상태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쟁 이후 이 땅은 반미의 무풍지대로 굴욕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진영의 총수로 등장한 미국은
거세게 휘몰아치는 민족 해방의 물결을 억누르고 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속셈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첨단 과학기술에 필적하는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악마를 천사로 동갑시키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능력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교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침략적인 전쟁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 부각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쟁 도발의 책임을 적대 진영에게 떠넘기기 위한 엄청난 음모가 수십 년에 걸쳐 줄기차게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서 자신을 독립의 원조자로 위장했던 미국은 4월혁명을 계기로 식민 통치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자 5.16 군사 쿠데타를 시발로 정보 공작 정치라는 새로운 수법을 도입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어디야? 더 읽어. 한 번 더 읽자. 이를 위해 전쟁 도발의 책임을 적대 진영에게 떠넘기기 위한 엄청난 음모가 수십 년에 걸쳐 줄기차게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서 자신을 독립의 원조자로 위장했던 독립의 원조자? 미국은 4월혁명을 계기로 식민 통치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자 5.16 군사 쿠데타를 시발로 정보 공작 정치라는 새로운 수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은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제적 수탈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원조와 차관을 미끼로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빈곤의 구체자이자 경제개발의 후원자로서 부각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엄청난 양의 경제 잉여에 대한 수탈 역시 경제적 합법직성이라는 이유로 교묘하게 포장됨으로써 그 진상이 극도로 은폐되어 왔습니다. 미 군정의 종식과 함께 남한이 미국의 직접 통치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의 기반을 강화해 왔다는 신화는 결국 미국의 통치 방식이 더욱 교활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남한에서 보인 미국의 속성을 잔인함으로 특징 짓는다면 그 이후는 교활함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눈에 비친 역사적 사실의 상당 부분은 본질과 거리가 먼 지역적, 말단적인 것이거나 의도적으로 제시된 위장용임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범인이 남겨놓은 알리바이만으로는 결코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현대사에 얽힌 진실과 그의 바탕을 둔 한국 사회의 전면적인 해명은 이론적인 사색에 앞서서 은폐되어 있는 진상을 들추어내고 빗돌어진 사실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배자가 사용하는 은폐와 위장이라는 기본 수법은 어디까지나 심각한 폭력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남한을 지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자 거대한 음모의 산실인 각종 정보기관이 총칼로 무장한 군부의 손에 직접 장악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폭력에 의존해 음모의 현장이 성역으로 탈바꿈에 선포되고 민중의 접근이 철저히 저지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사에 관한 궁극적이며 확정적인 진실은 단순히 몇 자료의 펜대만으로는 밝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전체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의 현대사에 관한 정확한 교명 작업은 소수 지식인의 손에서 전체 민중의 손으로 폐쇄적인 사색의 영역에서 공개적인 투쟁의 영역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민중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최면술에서 벗어나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민중이 미래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역사를 되찾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를 다룬 제1권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요구와 역할을 중심으로 외세와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남북의 민중을 하나의 민족사의 주체로 놓고 서술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는 결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통치자들에 의한 정보 통제로 말미암아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심증만을 굳히는 것으로 끝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압력 때문에 정당한 평가는 고사하고 아예 다루지도 못한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필자의 부족함을 통감하면서도 아직도 현실은 진실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민중 모두의 손으로 메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끝까지 맡아주신 돌베개 식구 모두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1989년 5월 1일 박세길. 책을 펴내면서 제3부 부활의 기적, 제4부 반혁명 공세, 제5부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 제3부 부활의 기적, 제1장 식민지 예속화의 길, 제2장 북한에서의 건설과 혁명, 제3장 4월 혁명. 제1장 식민지 예속화의 길 1. 분단의 사슬 15페이지 2. 뿌리 뽑히는 민족 경제 25페이지 3. 조국을 팔아먹는 자들 35페이지 4. 이승만의 권력 노름 45페이지. 남북의 민중을 민족사의 주체로 놓고 서술한 한국 현대사 길라잡이. 현대사에 관한 궁극적이며 확정적인 진실은 단순히 몇 자료의 펜대만으로는 밝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전체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의 현대사에 관한 정확한 교명작업은 소수 지식인의 손에서 전체 민중의 손으로 폐쇄적인 사색의 영역에서 공개적인 투쟁의 영역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민중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최면술에서 벗어나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민중이 미래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역사를 되찾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을 펴내면서 중에서 값 15,000원. 제3부 부활의 기적.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남한에 존재하는 일체의 저항운동의 씨앗을 말려버리고자 했다. 그 결과 이 땅의 민중운동은 괴멸적 타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로부터 미국은 휴전과 동시에 남한을 자국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했다. 원조라는 신형 무기를 동원해 민족 경제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남한을 자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시장으로 전환한 것은 그 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남한 민중은 4월혁명을 통해 다시금 저항의 깃발을 치켜들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쟁의 폐허로부터 발전된 공업국으로 무섭게 발돋움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자행한 온갖 파괴 공작에도 불구하고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부활의 기적이었다. (15페이지) 식민지 예속화의 길 제1장 1. 분단의 사슬 제3부 부활의 기적 1945년 8월 해방과 동시에 38선이 그어지고 9월 8일 미군의 진주와 함께 미군정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이어서 1948년 이승만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3년간 한국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족의 분단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현실로 자리 잡았다. 민족의 분단은 단순히 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민족의 절반이 외세에 계속 지배됨으로써 민족적 자주권을 근본적으로 박탈당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휴전 이후 분단 상황이 어떻게 고착되어 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래 지배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으며 민족 분열 정책과 민중에 대한 억압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에 대한 외세의 지배가 고착화된 가장 중요한 징표는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일시적으로 철수했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이 땅에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전쟁을 통해 재진주의 명분뿐 아니라 영구 주둔을 위한 그들 나름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남한 사회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발휘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주한미군은 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양국 간에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다. 그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다음의 제4조라고 할 수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 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 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1. 일에 대한 해석 16페이지 노재봉 한국경제개발에 따르는 정치적 코스트 마루야마 나오키 완산 지치 마루야마 나오키 외 인간사 편집실 편역 한반도 이상의 재조명 인간사 1985 326쪽 결국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우리 민중의 의사는 물론이고 남한 정부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도 자유자재로 자국의 병력을 이 땅에 주둔 배치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보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 종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 종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양국 간에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다. 그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다음의 제4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이 같은 자유로운 주둔권과 함께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각종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군사기지의 무료 사용을 예로 들어보자. 1988년 현재 주한미군이 단 한 푼의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기지용 토지는 서울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9천만 평에 달하고 이 토지의 실제 임대료는 1년분 인근 토지 가격을 근거로 환산할 때 약 8,400억 원, 1987년 기준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해석 17페이지. 한겨레 신문 1988년 9월 14일자. 이 비용은 주한미군이 무료로 사용하는 부대 시설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이들 토지는 대부분 이승만 정권이 별다른 보상 없이 강제로 징발한 것들이었다. 예컨대 1954년 12월 미 공군 비행장이 들어선 경기도 송탄 동쪽에 있는 180만 평의 땅은 한 푼의 보상도 없이 강제 징발된 것이었다. 그 결과 그곳에 거주하던 청가구 5천여 주민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졸지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청가구 5천여 주민?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민중 수탈의 다름 아니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불법적인 민중 어떻게 말해야 이게. 그러면 주한미군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눌러앉았는가?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주둔 목적 중 하나는 대륙 침공을 위한 안정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그들이 1960년대까지 일관되게 추구한 중공 봉쇄 정책에 입각하더라도 베트남과 남한은 미국이 대륙 침공을 꾀하기 위해 확보 가능한 유일한 용로였다. 그만큼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 전략 속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임무는 남한을 미군의 공격적인 군사기지로 관리해냄과 동시에 적대 진영에 대한 일상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120개에 달하는 자신들의 기지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 전체를 미국의 군사적 목적에 맞게 복무하도록 만드는 임무까지 수행했다. 남한을 그들의 목적대로 바꾸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한국군을 장악해 자신의 군사 전략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지배는 한국군의 작전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권 행사는 사실상 한국군이 태동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950년 7월 15일 이승만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 위임한 이른바 대전협정의 체결과 1954년 10월 17일 공표된 유엔군의 작전 지휘권에 관한 한미합의 의사록 등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한미합의 의사록의 주요 내용인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하에 있다 라는 구절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권 행사를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4에 대한 해석 18페이지 대동 편집부역금 민족과 경제 대동 1988 159쪽 참조. 작전권 행사는 표면상으로는 남한 내에서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한미군사위원회의 대표자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는 것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통제는 이러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욱 구체적인 부분까지 작용하고 있었다. 휴전 후 약 6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과 군사고문단은 한국군 내부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면서 기름과 탄약의 공급부터 연간 군사 예산의 규모까지 결정하고 중대 단위 이상의 훈련 계획과 방법을 지도, 감독하며 각종 군사 조직을 창설하는 과정을 직접 지휘해 왔다. 5에 대한 해석 18페이지 하버트 빅스 지역통합 전략 김성환 외 1960년대 걸음 1984 234 내지 235쪽 참조. 미군이 이처럼 한국군 최종 말단까지 통제하려고 애를 쓴 이유는 그들이 지난날 이 땅에서 겪었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1948년에 있었던 일련의 한국군 반란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군, 그 중에서도 하급 장교와 일반 사병들은 그냥 방치해 두기에는 극히 신뢰하기 곤란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허락 없이는 한국군의 사소한 부대 이동도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6에 대한 해석 19페이지 대동 편집부역금 앞의 책 159쪽 참조. 결국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작전권은 소유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한 나라가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군대 없이는 주권 자체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권 보유는 한때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리처드 스틸웰의 표현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인 것이다. 7에 대한 해석 말 1988년 3월호 46쪽. 이 점은 휴전협정, 즉 분단체제를 제도화하고 있고 그 때문에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휴전협정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군은 이에 관한 어느 것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뚜렷이 입증된다. 8. 대동 편집부역금 앞의 책 159쪽 참조.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한국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군수물자의 공급이 미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45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16년 동안 약 30억 달러에 이르는 무상원조를 남한에 쏟아부었는데 그중 80% 이상이 한국군의 유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군사원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한미군은 이처럼 군사원조의 사용 과정을 일관되게 장악함으로써 미국의 원조로 유지되는 한국군의 모든 분야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군의 유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미국 군부의 눈에는 결코 그렇게 비치지 않고 있다. 1960년 3월 23일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출석한 렘리처 합동참모총장은 위원회 의장과의 대담에서 남한 군사원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의장 풀브라이트, 나는 정부가 한국 총방위비의 110%를 공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쓴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대주었다는 것입니다. 장군 렘리처, 한국의 안전은 다소 많은, 정확히 18개 한국군 사단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숫자가 한국의 비무장지대 군인 투입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달러당 많은 군인을 저렴하게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국 방위에서 그리고 그 지역의 미국 방위에서 투입된 달러 이상의 대가를 얻고 있습니다. 의장,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럽은 그들 자신이 방위비의 92%를 지불하고 우리는 단지 8%를 지불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우리가 110%나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장군, 한국에서 우리는 155마일의 전선을 따라 18개 사단, 2조 강력한 18개 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만한 액수의 돈으로 그만큼 군사적으로 유리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지역도 알지 못합니다. 9에 대한 해석 21페이지 허버트 빅스 앞에 글 232쪽. 렘리처는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해 유럽에서와는 달리 한국군이 실제적으로 미국의 고용군대라는 처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해 주었다. 나아가 렘리처는 한국군이야말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거느리고 있는 고용군대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은 미군에 비해 2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10에 대한 해석 21페이지 조민우역금 민중의 함성 걸음 1987 185쪽 참조. 따라서 미국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약 200배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는 곧 병력 징발을 통해 우리 민중의 노력을 수탈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렇듯 미국은 남한을 군사적으로 확고하게 지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 대결 정책을 고수해 나갔다. 1954년 7월 말 미국은 이승만 정부와 한국군을 72만 규모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합의 의정서를 체결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아울러 최신형 전투기와 각종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반입하면서 1958년부터 휴전선 일대에서 본격적인 핵전쟁 연습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57년 6월 21일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 반입과 병력 증강을 금지하고 있는 휴전협정 군비축소 조항의 준수를 파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당시 북한은 전체 국가 예산의 2 내지 3%만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1958년경에는 중국군마저 완전히 철수시켰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명백히 전쟁 위협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11에 대한 해석 주한미군의 주둔이 전쟁 억제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쟁 위협을 고조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전 기간의 중대한 문제다. 걸친 중대한 문제다.
이에 관해서는 이 책의 제4부 제2장 되살아나는 전쟁 음모와 제5부 제3장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에서 좀 더 상술될 예정이다. 미국의 전쟁 대결 정책은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휴전 후에도 이승만 정부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진 통일을 공식적인 통일 정책으로 삼았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전쟁 재발의 억지를 공식적인 자신의 주둔 명분으로 삼았던 것과는 분명히 모순된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을 입증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959년 6월 9일 이승만은 미국의 호놀룰루 스타 기자에게 미국의 원조 없이 북진 통일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으며, 며칠 뒤인 6월 24일에는 UPI 기자에게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같은 해인 1959년 10월 집단자유당은 통일의 기본 방침이 북진 통일이며 그 방법은 유엔군과의 북진, 미국의 협력을 얻은 북진, 단독 북진 등임을 밝혔다. 아울러 남북의 통일은 반드시 대한민국 주권하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하의 남북 통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에 대한해서 22페이지 노중선 역금 민족과 통일 사계절 1985 365 내지 366조.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 욕구를 가장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것은 평화통일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이유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처형한 점일 것이다. 1956년 11월에 결성된 진보당은 평화통일 정책을 주창함으로써 그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이 같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은 미국의 전쟁 대결 정책에 고무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미국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북진 통일론이란 미국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끊임없는 적대감을 고취함과 동시에 북한을 쓸어버릴 수 있는 수단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전쟁 대결 정책의 고수는 당연히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남한 민중에 대한 극단적인 정치적 억압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억압은 시종일관 공산주의 세력의 격퇴라는 위명 아래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휴전 이후 이승만 정부가 새롭게 고안한 억압 장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4년 이승만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에 도전했다. 민중에 대한 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휴전 이후 형무소를 22곳이나 새로 설립했고, 사장 경찰의 수는 2배로 늘렸으며, 더욱이 공산주의 간첩의 활동을 저지한다는 위명하에 모든 국민에게 경찰에 등록하고 통행증을 휴대하도록 강요했다. 학생은 이름, 학교 주소를 표시한 명찰을 가슴에 달게 했다. 세대주는 대문 앞에 동거인 모두의 이름을 새긴 문패를 달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55년 7월에는 사상경찰을 돕기 위해 4만 7천 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단이 조직되었다. 한국 육군과 정찰대도 이때 증강되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1959년의 경찰관 총수는 3만 8,273명으로 일본 점령 당시 조선인 1,027명 중의 한 사람꼴이었던 것이 540명 중 한 사람의 비율로 되었다. 13번째 23페이지
데이비드 콩드 장종의 옮김 남한 그 불행한 역사 좋은 책 1988 47 내지